토마스 홉스 17세기 영국은 청교도 혁명과 왕당파의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리바이어던이라는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규정하고 이러한 인간들이 모인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혼돈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절대 군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홉스의 철학은 당시 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도 정치 철학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타인과 경쟁하고 투쟁하며 이러한 상태는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합니다. 홉스는 이러한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삶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쾌하고 잔인하고 짧다라고 묘사했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계약은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국가라는 절대 권력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개인들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며 개인들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홉스는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서만 인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비유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압도적인 힘과 권위를 가진 존재로 개인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절대 군주제만이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홉스의 철학은 당시 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도 정치 철학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계약론은 근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절대 군주제에 대한 옹호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홉스의 철학은 인간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종교적 동기에 의존했던 당시의 모든 정치관들과 실질적으로 결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떤 사람은 홉스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사실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 의회는 1666년이 런던 대화제가 홉스의 불경스러운 책 리바이어던에 대해 신이 벌을 내린 것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에서 종교가 무시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홉스가 자신의 결론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부분이 책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 의무에 대한 홉스의 생각은 신의 의지가 아닌 이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리바이어던에서 성서적인 권위는 이성에 밀려나고 대신에 그 안에서 인정할 만한 정치 철학이 태어나게 된다. 홉스도 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와 비슷하다. 홉스는 기하학에서 정의가 하는 역할에 주목했다. 감각과 상상, 소망, 권리, 법과 같은 언어를 올바로 규정함으로써 그 개념들에 대한 진정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고자 했다. 홉스는 우리가 가진 견해에 이름을 붙이며 고찰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산술로 면밀하게 정의된 용어를 통해 견해를 더하고 빼는 과정이라고 했다. 올바른 정의에서 출발해 결론들을 따라가며 진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홉스의 방법이다. 홉스는 갈릴레이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우주를 기계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편적 견해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데카르트와 비슷하다. 그는 우주 자체를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종의 정밀한 엔진과 같은 물체로 보았다. 동물이나 사람 같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움직이는 기계라고 말할 수 있다. 욕망은 단순히 어떤 대상으로 향하는 움직임으로, 혐오나 공포심은 어떤 대상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리바이어던은 생명이란 사지의 기계적인 움직임이라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심장은 용수철이고 신경은 끈, 관절을 바퀴라는 식이다. 국가는 가상의 인간으로 볼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보자면 보통 사람만큼이나 기계적이다. 사법부는 국가의 관절이며 상벌제도는 국가의 신경이다. 그리고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주권자다. 리바이어던의 목표는 정치적 의무의 근거가 되는 이 자연법을 발견하는 일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고찰함으로써, 즉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자연법에는 상세하게 접근하고 정치적 의무에는 대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홉스가 발견한 사실은 별로 고무적이지 않다. 그 사실은 어두운 인간 본성 개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최선일까? 홉스가 자연 상태를 말한 것은 정치적 의무가 없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고찰하려는 것으로 정치적 의무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에게 평등의 척도가 모호했다. 홉스는 인간 심리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우선, 사람들이 가진 신체적 힘과 정신 능력은 서로 비슷하다. 홉스는 이것이 불완한 평등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사람은 혼자서든 다른 사람과 일시적으로 연합해서든 누구나가 다른 누군가를 죽일 능력이 있다. 통치체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모두 동일한 위험에 처하며 생명에 대해 같은 종류의 공포심을 공유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 사는 인간 심리의 첫째 구성 요소는 공포심이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결핍과 경쟁과 관계있다. 홉스는 물자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며 인간은 모두 같은 종류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연적인 평등을 가정할 때 사람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그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확실히 잠재울 방법이 힘 외에는 없다.
홉스에게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물건을 얻기 위한 일종의 전면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끝으로 인간은 명예에 대한 욕망을 타고났다. 이 점은 자연상태의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점과도 한 맥락이다. 누군가가 과소평가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모욕이 되며 사람들은 모욕을 감지하는 데는 빠른 법이어서 즉각 화를 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우리 안에는 동료에게 시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나 아니면 단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자연상태에서의 더한 고통의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전면적인 전쟁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투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산업이라든지 문화, 항해술, 건축, 학문, 예술, 사회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문명에 만족감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공포만이 있을 뿐이다. 또 통치체제가 없다면 법이 없으므로 법을 어길 일도 없다. 따라서 정의나 옳고 그름, 재산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자연상태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 홉스는 두 가지의 힘, 즉 정념과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본다. 죽음과 위험에 대한 공포, 제대로 갖추어진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삶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밀어넣는다. 이는 정념의 작용이다. 이 평화로 향하는 길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이성이다. 홉스는 이성의 법칙 또는 명령인 자연법이 대목록을 작성한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목록이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첫 번째 법칙은 우리의 본성과 홉스가 묘사한 자연상태의 전반적인 모진 속성 둘 다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첫째 법칙에 따르는 결과, 즉 첫째 법칙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성의 명령으로 볼 수 있겠다. 자연의 제1법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얻으리라는 희망이 있는 한 그것을 갈구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전쟁의 모든 유용성과 이점을 찾아내서 이용해도 좋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갈구해야 한다는 이 법칙의 첫 부분은 사람이 자연상태에 머무르던 위험하고 해를 입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 부분은 홉스가 말하는 자연권의 개요가 설명되어 있다. 자연권은 모든 개인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다. 그렇다면 평화에 대한 갈구야말로 자연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제시된 가장 이성적인 자기방어 방법이다. 제2법칙은 제1법칙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다. 모든 사람이 기꺼이 평화와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반대할 자유를 타인에게 허용하는 만큼 자신도 다른 이에게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서로 투쟁하는 자연상태의 전반적인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자유, 즉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홉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상호 양도하기로 한 것을 일컬어 계약이라고 했다. 이것이 사회계약이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포기한 채 다른 계약자를 믿고 그 사람의 자유의사로 똑같이 하도록 한다면 그 계약은 서약이 된다. 자연법의 제3법칙은 우리는 우리가 맺은 계약과 서약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칼이 보장하지 않는 서약은 단순한 말에 불과하다. 홉스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이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칼의 역할을 하는 공동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공동의 힘은 모든 사람이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도 전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자유와 권력과 힘을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양도한 결과다. 사회계약은 개인적인 권리와 힘을 국가의 원수나 의회 같은 단일한 실체에 자발적으로 서로가 양도해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리바이어던의 탄생, 유한한 생명을 가진 신이 탄생이다. 우리는 이 불멸의 신 아래서 평화와 보호의 은혜를 입고 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권리를 양도받은 강력한 힘이다. 이 리바이어던이 바로 국가의 기원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지는 공포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확보할 수 있고 무제한적인 최상의 권위를 가진 리바이어던에게 권한을 주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공포라는 주장에도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 자연상태의 위헌보다도 군주의 절대 권력이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존 로크는 이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다. 사람들이 족제비나 여우한테 해를 입는 일을 두려워하면서도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일은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아니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다는 말인가? 문제는 더 근원적인 부분에 있을지 모른다. 바로 홉스의 인간 본성 개념 말이다. 인간은 서로에게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적어도 서로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최악의 것을 강조한 셈인데 이는 어쩌면 당대의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사고에 지나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 것과도 관계 있을 것이다. 홉스는 내란의 공포를 몸소 겪었기에 절대군주제를 포함한 어떤 것도 그 끔찍한 일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홉스의 전제주의적인 결론에 반대하는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정치적 의무에 대한 오늘날의 담론마저도 홉스의 사회계약 개념 덕을 상당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홉스는 국가의 권위가 신성한 권위에 의존한다는 기존의 견해를 깨뜨렸다. 그 이래로 철학자들은 물론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견해를 따랐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홉스의 정치사상이 미국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나라의 혁명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토머스 홉스의 국가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토머스 홉스는 성악설을 전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계약으로서 국가를 만들어 자연권을 제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의지에 그것을 양도하여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토머스 홉스는 성격은 특이했지만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불확실한 시대상이 그의 사고와 성격, 인생에 영향을 끼쳤다. 홉스 스스로도 자신과 공포는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그가 태어날 당시는 새로운 사유의 물결이 거칠게 몰아치던 대담하고 혼란스럽고 또 위험한 시대였다. 수백 년 동안 힘겹고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사유와 종교의 일치가 17세기 전반기에 완전히 붕괴되었다. 후기 스콜라 학파의 철학자들이 수도원과 대학 내에서 종교적 원칙으로부터 점점 노골적으로 벗어나는 학문의 경향을 기독교라는 큰 틀에 붙잡아두려고 애쓰는 동안 궁지에 몰린 로마 교회는 여전히 종교재판소라는 과거의 유물을 꽉 움켜쥐고 감금과 고문, 화형을 일삼고 있었다. 종교와 사유가 나뉘게 된 데는 프랜시스 베이컨과 갈릴레오 갈릴레이, 르네 데카르트, 토머스 홉스 같은 사람들의 공이 컸다. 베이컨은 학문을 교회와 스콜라 철학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켰고 갈릴레이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똑같은 일을 해냈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무슨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답지처럼 들추어 보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도 이제는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르네 데카르트가 종교로부터 이성을 떼어냈다. 그렇다면 토머스 홉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는 국가를 왕권 신술설의 이념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의 토대를 백성과 통치자 혹은 국가의 계약관계로 보았다. 홉스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다. 가난한 시골 목사로 술을 좋아하던 아버지는 홉스의 나이 16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가 런던 인근에서 사망했다. 부유한 삼촌이 똑똑한 홉스를 거두어들였고 훗날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와 논리학, 철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무장한 홉스는 당시의 관례대로 윌리엄 캐번디시 백작의 저택에서 학자이자 개인교사로 일했다. 이후 홉스는 평생 캐번디시 가문과 4대에 걸쳐 인연을 맺었다. 당시 영국의 젊은 귀족들 사이에서 유럽을 일주하는 교양여행에 홉스를 동행시켰다. 나중에 홉스는 그랜드 투어를 2번 더 했는데 이 여행을 통해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은둔하고 지내던 르네 데카르트도 직접 만나 활발하게 편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태양과 지구의 위치에 대한 대담한 우주 이론으로 교회로부터 종신 같은 연금을 당한 갈릴레이도 만났다. 당시의 유럽은 한마디로 전쟁터였다. 영국에서는 1640년에 국왕과 반대파 사이에 잠재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홉스는 자신의 첫 국가철학 저서인 법의 원리를 서둘러 집필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영주인 국왕추종파 캐번디시 백작에게 정치적 논쟁에 필요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찰스 1세로부터 입법권과 특별재판소의 철폐 등 많은 양보를 받아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홉스는 왕의 반대파들을 피해 즉시 프랑스로 도주했다. 1642년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한쪽은 대부분 높은 신분의 귀족들로 이루어진 왕당파로 영국 국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고 가톨릭을 믿는 백성들도 왕을 지지했다. 다른 쪽은 의회파로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중산층이었다. 청고도는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성향의 집단이었다. 내전은 의회파의 승리로 돌아갔고 그 선봉에 올리버 크로멜이 서 있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찰스 1세는 1649년에 처형되었다. 영국은 이제 공화제가 선포되었고 크로멜은 이 공화국의 호국병,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독재자가 되었다. 그 사이 홉스는 프랑스에서 다른 수많은 왕당파들과 함께 궁핍한 망명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결국 1646년에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그가 맡은 학생은 훗날 찰스 2세가 될 웨일스 공이었다. 찰스 2세는 언젠가 홉스를 가리켜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이 1642년에 출간된 시민론 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홉스의 이름은 영국과 프랑스 밖에서도 널리 퍼져나갔다. 당시 홉스는 인종리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몇 달 동안 심하게 앓아누웠다. 그러다가 차츰 회복되어 그 후로 30년도 더 살았지만 당시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지내야 했다. 이후의 증세로 보아 파킨슨병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병약한 상태로 점점 비서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나던 홉스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통합체계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 대신 다른 대담한 계획이 성공을 거두었다. 육신의 쇠약을 딛고 자신의 가장 유명한 저서 리바이어던을 집필한 것이다. 1651년 런던에서 출간된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곧 금서로 지정되었다. 정말 모두가 이 책을 거부했다. 대체 무슨 끔찍한 내용이 적혀있기에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이 책을 꿰뚫은 핵심적 이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지금도 큰 울림으로 인용되는 홉스의 이 말은 리바이어던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그 전에 출간된 시민론에 먼저 나온다. 시민론의 헌사에서 홉스는 자신의 후원자인 캐번디시 경에게 이렇게 썼다. 그런데 다음의 두 문장 모두 진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입니다. 앞문장은 시민들 간의 관계를 말할 때 그렇고 뒷문장은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할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민들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은 인간에게 신입니다.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는 말을 로마 작가 플라우투스의 아시나리아에서 차용했다. 그는 리바이어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결국 자기보존 의지의 노예이다. 인간은 언제나 종족 내의 다른 개체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려는 희망 속에서 맹수처럼 행동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종교나 교회가 아니라 자기만 잘 되겠다는 이기심이고 심지어 인간을 줄기차게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끄는 욕망이다.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동력을 이기적 욕망으로 해석한 것은 당시로서는 섬뜩하면서도 불안당 같은 생각이었다. 홉스는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전능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았다. 여기서 신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인간만이 인간을 이기적으로 몰아치는 세상에서는 어차피 신은 열애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인간만 국가를 만든다. 국가는 인간들끼리 맺은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 사회계약에서 인간들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조건 없이 통치자에게 양도하고 통치자의 뜻에 결코 반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도발적인 책 제목이 이미 말해주듯 홉스의 국가는 다름 아닌 전설적인 리바이어던을 가리킨다. 리바이어던은 구약 성서의 욥기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다. 엄청난 힘을 가진 이 괴물은 오로지 신만이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대적인 힘을 자랑하는 리바이어던 국가의 장점은 무엇일까? 홉스는 오직 이 국가만이 인간들이 수건인 평화를 가져다주고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평화란 근본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30년 전쟁과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리고 영국 내전의 공포를 직접 목격한 홉스에게는 그런 평화의 의미가 결코 하찮지 않았다. 홉스의 사상이 도처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은 당연했다. 미덕을 추구하는 청교도들은 도덕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는 홉스의 견해를 죄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홉스는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 국가에서 도덕과 신앙은 공공의 관심사가 될 수 없고 오로지 사적인 영역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영국 교회도 홉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의 요구는 자신들을 정치적 변방으로 몰아내려는 시도로 비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홉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개념과 신의 역할도 영국 교회의 기본 입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었다. 왕당파 역시 홉스의 국가론을 무시했다. 의회의 태도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가를 모든 정당 위에 놓음으로써 국가에 절대주의적인 권력을 부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늘날 홉스의 국가 모델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그가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의 일방적인 측면이다. 이 계약에서 국가의 의무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홉스의 사회 구상에서 이득을 얻은 쪽은 오직 국가 또는 통치자일 뿐이다. 국가는 의무를 소홀히 해도 결코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 반면에 국민은 의무를 망각하면 권리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국민이 조금이라도 의무를 저버리려고 하면 국가는 언제든 제재를 가해 국민을 무릎 꿇릴 수 있다. 홉스가 원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에게는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홉스의 국가론은 늘 절대왕정의 정당성을 제공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이런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홉스의 사상에 담긴 다면성과 혁명성, 바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홉스를 가리켜 인간을 개인으로 인식한 중부 유럽 최초의 철학자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왕권보다 평화의 우위를 둠으로써 국가의 존재 의미에 새로운 근거를 부여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홉스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보존 욕구라고 설명함으로써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켰다. 홉스는 91살이 일기로 캐번디시 가문이 한 영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장례식에는 성직자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기독교적 상징이 없는 소박한 자신의 묘기에 이런 재치 있는 묘기명을 생각해두었다. 이것이 현자의 참된 묘기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말대로 이 세상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는 것 이 기뻤을 뿐이다.